단단한 껍데기 속 속살이 일품. 쫙 펼쳐진 부채 모양의 껍데기 색깔 또한 바닷속 패셔니스타다. 헤엄치는 조개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가리비는 전 세계적으로 종류만도 400여 종. 큰 가리비와 해만가리비, 홍가리비가 주로 우리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가리비다. 살이 오동통하고 우러나는 국물 또한 최고의 일품. 건강밥상 오늘은 조개의 제왕 가리비와 함께한다. 가리비는 타우린 등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체내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서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가리비에 함유된 다량의 아미노산은 간을 건강하게 해주고 간의 해독을 돕고요. 가리비는 DHA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두뇌 발달을 촉진시키고 기억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찌거나 삶기만 해도 그 자체가 최고의 요리가 되는 가리비. 초봄을 향해 가는 지금이 막바지 제철 먹방 찬스다. 가리비로 만들어볼 오늘의 첫 번째 요리. 매콤하면서도 부드럽고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가리비 버터구이. 고급진 맛에 탄성은 덤이다. 이어서 만들어볼 요리는 최고의 찰떡궁합 가리비 오징어 볶음. 쫄깃함에 있어 두말할 필요가 없는 두 대가가 만났다. 얕은 바다에서 살고 부채 모양의 조개예요. 뭘까요? 바로 가리비입니다. 오늘은 그 가리비를 이용해서 가리비 버터구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리비를 고를 땐 껍데기에 광택이 돌면서 속살이 우윳빛을 띠는 것이 좋다. 또 건드렸을 때 바로 입을 다무는 것이 신선하다. 요리에 사용할 가리비는 소금물에 1시간 이상 담가 모래를 해감한 후 깨끗한 물로 씻어내면 되는데 껍데기에 묻은 이물질은 조리용 소리나 수세미로 닦아준다. 신선한 가리비는 청명한 소리로도 구별할 수 있다. 가리비를 고르실 때에는 물에서 입을 쫙 벌리고 있거나 아니면 두들겨 봤을 때 둔탁한 소리가 아니라 맑은 소리가 나는 것이 좋은 가리비입니다. 꽃 양배추로 불리는 콜리플라워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 느끼함을 잡아줄 청운고추는 얇게 썰어 다져놓는다. 손질한 콜리플라워는 비타민 손실이 적도록 뜨거운 물에 소금을 넣고 살짝 데쳐낸 후 찬물로 옮겨 식혀준다. 이어서 물이 끓기 시작하면 가리비를 찜통에 넣고 5분 내로 쪄주는데 맛있는 가리비 요리를 위한 체크포인트 골든타임이다. 가리비를 찌실 때에는 5분 정도가 딱 좋은데요. 5분 이상 지나가게 되면 가리비 살이 너무 쫄깃쫄깃 질겨질 수 있으니까 5분 꼭 기억하세요. 잘 익어 입이 쫙 벌어진 가리비. 오동통하고 하얀 가리비 속살만을 발라주는데 야들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한눈에 봐도 느껴진다. 이제 달궈진 팬에 버터를 넉넉하게 넣고 다진 마늘을 넣어 감칠맛과 풍미를 더한다. 손질한 가리비와 채소를 넣은 후 소금을 한 꼬집 넣어 약불이나 중불에서 타지 않게 잘 볶아준다. 가리비 버터구이 하실 때 버터를 녹일 때에는 약한 불이나 아니면 중간 불로 하셔야만이 타지가 않습니다. 그래야만이 마늘 향도 제대로 납니다. 접시에 먹음직스럽게 담은 후 치즈와 파슬리 가루를 솔솔 뿌려주면 첫 번째 레시피 완성! 버터 향을 온몸에 품은 부드럽고 쫄깃한 가리비 식감. 새봄과 함께 다가올 캠핑 시즌. 야외에서도 각광받을 영양 만점 레시피다. 조개구이 많이 드셔보셨죠? 가리비는 껍질이 얇아 입이 금방 벌어져서 바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드러운 가리비를 이용해서 가리비 오징어 볶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리비의 생명은 신선도. 바로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보관해야 할 경우 해감 후 물기를 제거해 냉장 보관한다. 해감에서 식기과제의 과정만 완벽하게 해결하면 가리비 요리의 8알이 끝난다. 소금물에 해감한 뒤 비린내가 나지 않도록 솔로 문질러 깨끗하게 씻는데 이 과정을 3번 정도 반복한다.
가리비도 해감을 꼭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해감을 꼭 해주시고요. 또한 브러셔 있잖아요. 브러셔로 한번 슥슥슥 밀어가지고 비린내를 꼭 제거해 주세요. 가리비 오징어 볶음에 들어갈 가리비는 찜기에서 5분 정도 익혀주는데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 소주나 청주를 부어주는 것도 포인트. 가리비 자체에서 수분이 나오면서 더 보드랍고 쫄깃한 가리비 속살을 얻을 수 있다. 볶음에 들어갈 또 하나의 주인공 오징어는 배를 갈라 깨끗하게 손질한 후 껍질을 벗겨 앞뒤로 칼집을 넣어 삼각형 모양으로 썰어 준비해 놓는다. 가리비와 오징어가 참 잘 어울리거든요. 오늘 오징어 손질은 칼집을 냈는데 칼집을 썰 때 삼각형 모양으로 쓰시면 솔방울 모양으로 변하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볶음에 들어갈 채소도 손질하자. 대파와 양파는 총총 썰어 다져주고 청피망과 호피망도 함께 준비한다. 잘 달궈진 팬에 고추기름을 두른 후 다진 마늘을 넉넉하게 넣어 맛과 향을 더 깊이 있게 만든다. 여기에 준비해뒀던 채소와 손질한 오징어를 넣어 익혀주다가 두반장과 굴소스, 간장과 소금, 후추 등을 넣어 감칠맛을 더한 후 오늘의 주인공 가리비를 넣어 살짝 익혀주면 먹음직스런 볶음이 완성된다. 가리비 오징어 볶음에서 오늘 매콤하게 먹고 싶어서 고추기름 사용했고요. 또한 여기 오늘 두반장 들어가는데요. 마트에 가시면은 엑소 소스가 있습니다. 그 엑소 소스를 넣어서 볶아주시면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수와 함께 물전분을 넣어주면 걸쭉하고 맛있는 이 계절의 특별한 맛. 매콤 쫄깃 가리비 오징어 볶음이 탄생한다. 갓 지은 밥에 올려내면 한 그릇 뚝딱. 냉장고 속 새우, 홍합, 그 어떤 해산물과도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가리비. 최고의 식재료다. 가리비는 다른 조개류에 비해 칼로리와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은데 반해서 미네랄과 단백질 함량이 매우 풍부합니다. 또한 지방 함량은 적기 때문에 닭가슴살을 대체하는 별미로 가리비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가리비의 단백질 함량은 달걀의 단백질 함량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또한 가리비는 풍부한 칼슘으로 뼈를 튼튼하게 해주며 아연 및 마그네슘과 철분까지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드넓은 바다가 한 입에 고이고이 품었다가 아낌없이 내어주는 선물 같은 존재 가리비. 껍데기는 장식으로, 속살은 맛 좋은 음식으로 눈과 입을 즐겁게 하는 최고의 식재료다. 밋밋한 밥상에 계절 보약을 원한다면 미각을 깨우는 가리비로 행복한 새봄을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 네,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세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면서 우리 생활이 점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 해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스크를 착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이 감염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나 또 썼다 벗었다 하는 그 번거로움 때문은 이해가 가는데요. 네. 저는 이제 눈길을 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외모 때문이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마스크를 해제한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이 마스크를 벗으면 상대가 외모를 보고 실망할까 봐 벗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런 답변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이 마스크를 벗는 게 무서워서 급식을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네, 마스크를 착용하면은 뭐 외모뿐만 아니라 뭐 성격이라든지 감정 표현도 가릴 수가 있잖아요. 자,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에 맞게 몸집과 키가 제대로 커가는 성장. 그 성장을 방해하는 걸림돌 중 하나가 바로 성조숙증인데 너무 이른 나이에 키가 많이 자란다거나 사춘기 이전부터 2차 성징이 나타난다면 몸의 균형이 깨지면서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춘기 반응은 머리에서 냄새가 나거나 뼈 나이가 빨라지거나
키가 부쩍 급성장하는 신체 변화가 나타나는 걸 말하고요. 이것이 여자아이는 만 8세 이전에, 남자아이는 만 9세 이전에 이러한 사춘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성조숙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살이 키로 간다는 말은 이제 옛말. 주변에서 성조숙증을 진단받은 아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성조숙증이 나타나는 시기도 점점 어려지고 있다. 단순한 빠른 성장일까, 성조숙증일까? 오늘 TV 주치에서는 성장의 골든타임, 성조숙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성장기 아이들을 보면은요, 또래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빠른 아이들이 있습니다. 성장이 빠르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에 비해 발육 상태가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것이 비단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빨리 자라니까 오히려 많이 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성장판이 닫히게 되면서 오히려 최종 키는 더 작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어린 나이에 겪는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겪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성조숙증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오준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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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가 점점 성장하는 모습, 커가는 모습 보는 게 사실 네. 부모로서는 낙이자 기쁨일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제 신체 변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다 보면 이제 걱정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조숙증은 성 호르몬과도 깊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당연히 성호르몬과 사춘기 진행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우선 성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체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그리고 고환과 난소 이런 생식샘 이렇게 세 가지가 한 축으로 되어져 있고요. 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뇌하수체에서 고환과 난소를 자극하는 생식샘 자극 호르몬 즉 LH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고요. 네. 이 LH의 자극을 받아서 고환과 난소에서 성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을 분비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성호르몬의 분비 과정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사춘기에 2차 성징이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 몸의 변화도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 성호르몬은 어떻게 좀 달라질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성호르몬은 일평생 내내 분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여자아이는 만 10세, 남자아이는 만 12세 정도의 사춘기 2차 성징이 시작하는데요. 이 시기 이후부터 성호르몬이 격렬하게 분비가 되고요. 이 시기 이전에는 스위치가 꺼져 있는 것처럼 전혀 성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습니다. 이 시기를 사춘기 전 단계라고 하죠.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태어나서 생후 6개월에서 9개월 될 때까지는 사춘기 시기만큼이나 성호르몬이 격렬하게 분비되는 시기가 잠깐 있는데요. 이 시기를 미니 사춘기라고도 합니다. 네. 영아 시절에 미니 사춘기가 있다는 말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조숙증에 관해 알아볼 텐데요. 자, 성조숙증 먼저 정의부터 좀 내려주십시오. 성조숙증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사춘기가 너무 일찍 시작하는 것을 말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자아이가 만 8세 이전에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 남자아이가 만 9세 이전에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여아의 경우는 10세 이상, 남아의 경우는 12세 이상부터 사춘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성조숙증은 그거보단 2살에서 3살 정도 앞당겨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빨리 사춘기가 또 시작이 되다 보면 이 성조숙증이 또 성장판과도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서 검사를 해보면 선생님들께서 뭐 성장판이 열렸다, 닫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좀 어떤 의미일까요? 왼쪽 사진에 보시면 손가락 뼈 마디 끝에 이렇게 두 조각으로 되어 있고 틈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판이고요. 네. 요게 이렇게 두 조각이 나 있다, 즉 틈이 있다라고 하면 성장판이 열려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네. 뼈 나이가 진행하고 뼈가 성숙되면서 오른쪽 사진처럼 오른쪽 사진은 이제 성장판이 다 닫힌 성인의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두 조각이 다 달라붙어서 한 덩어리가 되어 있고 틈이 거의 보이지 않죠. 네. 그래서 이러한 변화 과정을 우리가 확인해서
사춘기가 얼만큼 진행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손등 쪽에 또 사진을 통해서 뼈 나이도 계산할 수 있다고요? 만 10세 이전에는 손가락 끝에 성장판이 얼마큼 다쳤는지를 판단하기보다는 손목에 뼈가 몇 개가 생겼고 얼마큼 성숙했는가를 기준으로 뼈 나이를 판단하게 됩니다. 맨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 정도가 되면 한 만 2세에서 3세 정도 되는 손목 사진입니다. 예. 보시다시피 손목에 뼈가 많이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운데 사진은 지금 봤을 때 한 10살 정도 되는 사진이거든요. 예. 2살 때 손목 사진과 비교해 보면 확연히 손목뼈의 개수가 많아지고 많아졌네요. 더 꽉 들어차 있는 듯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른쪽 사진은 이제 성장이 멈춘 성인의 사진인데요. 이 손목뼈들이 이제 엉겨 붙어서 거의 한 덩어리처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손가락 끝의 모습뿐만 아니라 손목뼈의 모습을 보고서도 뼈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가 나중에 키가 얼만큼 자랄지 이게 사실 부모로서는 큰 관심사거든요. 그렇죠. 이게 엄마와 아빠의 그 키를 보고 아이의 키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서요? 사람 키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유전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유전적인 요인이 한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 후천적인 요인이 나머지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유전적인 요인이 좀 더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양 부모님의 평균 키, 이를 유전적인 예상 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목표 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유전적인 예상 키의 플러스 마이너스 5cm 정도 범위 내에서 우리 아이의 키가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뼈 나이와 현재 키를 가지고 최종 예상 키를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것이 양 부모님의 평균 키와 많이 차이가 나게 된다면 뭔가 강력한 또는 병적인 후천적인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병적인 후천적인 요인의 대표적인 게 성조숙증이 되겠죠. 네.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이제 예상되는 키 이게 뭐 그래프나 자료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예상 키를 말씀드릴 때 네. 사실은 생일 나이를 기준으로 현재 키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뼈 나이를 통해서 신체 나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생일 나이와 신체 나이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키를 평가할 때 신체 나이, 즉 뼈 나이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고 중요하게 되겠고요. 예. 실제로 한 예시를 보시면 이 아이는 생일 나이로는 만 7세 정도 되는 여자아이입니다. 지금 현재 키는 또래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대략 평균 정도 해당해서 잘 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예. 하지만 손목 사진을 찍어 보니까 뼈 나이로는 약 9세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를 만 9세들과 비교를 해야 더 정확하다는 뜻이죠. 그렇게 따져보면 평균보다 훨씬 작은 키임을 알 수 있고 어른이 되었을 때 예상 키도 150 정도로 상대적으로 작은 키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계산했는데 우리 목표치보다 낮게 나올 경우에는 후천적인 요인으로 네. 잘 먹이고 잘 재우고 해서 키워야 되는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아까 이제 여아의 경우에는 만 10세, 남아의 경우에는 만 12세 이후에 그 2차 성징, 사춘기 변화가 생긴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나 증상들이 생기는지 좀 알아볼까요? 대표적인 증상이 여자아이에서는 양 젖꼭지가 발달하고 남자아이들은 고환 크기가 커지는 것이 대표적인 2차 성징의 증상이지만 이것 이외에도 남자아이, 여자아이 공통적으로 머리에서 이제 냄새가 난다거나 또는 얼굴에 피지가 돌고 여드름이 생기기 시작한다거나 또는 키가 부쩍 많이 커서 1년에 7cm, 8cm 이상 급성장기를 보이는 경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사춘기가 시작되지 않았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여자아이의 경우 생리를 시작했다거나 또는 남자아이의 변성기가 시작된다라는 것은 사춘기 변화의 거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자아이가 생리를 하거나 남자아이가 변성기가 있기 이전에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신체 변화가
분명히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사춘기의 대표적인 증상도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런 증상만으로는 우리 아이가 성조숙증이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겠죠.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의심을 좀 해봐야 한다 하는 좀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을까요?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키가 크는 속도가 또래들보다 너무 빠른 경우 또는 현재 키가 또래들보다 너무 큰 경우에 성조숙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1년에 8cm 이상, 즉 6개월에 4cm 이상 너무 빨리 크게 되면 성조숙증을 의심해야 하고요. 이제 병원에 가서 손목 사진, 즉 뼈 나이를 확인해 보아서 자기 나이, 생일 나이보다 빠른 경우 또 성조숙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여자아이는 가슴 몽우리가 만 8세 이전에 잡히거나 또는 남자아이가 만 9세 이전에 고환 크기가 4ml 이상 커진 경우에도 성조숙증을 의심해야 하는 경우가 됩니다. 네. 2차 성징으로 나타나는 그 신체의 변화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정도로 커지면은 뭔가 그 발달 기준에 있어서 좀 초과되는 것이다. 그런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특히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가슴 젖꼭지가 발달한다라는 것을 부모님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약간 통통한 친구들이 말하자면 가슴 자체가 이렇게 가슴 둔덕 자체가 커져서 우리 친구 사춘기 아닌가, 성조숙증 아닌가요? 라고 해서 이제 내원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방이 침착돼서 살이 쪄서 그런 경우가 많고요. 사춘기의 시작은 젖꼭지 부위에서 몽우리가 잡히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주 초기에는 겉으로 봤을 때 잘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주관적으로 아이가 느끼기에 가슴 젖꼭지 부분이 찌릿찌릿하게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는 엄마가 살짝 젖꼭지 부분을 이렇게 꼬집어 봤을 때 몽우리가 잡히는 소견이 있다면 그것이 성조숙증을 의심해야 되는 징후가 되고요.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고환 크기가 4ml 이상 커지는 경우를 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병원에서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염주처럼 생긴 고환 용적계라는 것이 있어서 요 정도 크기면 4ml구나라는 걸 비교해서 알 수가 있는데 집에서는 간단하게 대략적으로는 아빠 엄지손톱 크기 정도 4ml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아들과 예를 들면 이제 샤워를 같이 한다고 했을 때 고환 크기가 아빠 엄지손톱 크기만큼 커졌다면 아, 사춘기가 시작되는구나. 또 그 시기가 만 9세 이전이라면 성조숙증을 의심해야 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성조숙증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성조숙증은 최근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소화 비만이 증가하고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 등 다양한 주변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남자아이의 경우 2차 성징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사춘기, 평생의 키가 이 시기에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친구는 오늘 어떤 게 고민이 있어서 오셨나요? 예, 선생님, 지금 저희 아이가 또래보다 좀 키가 작은 편이거든요. 우리 친구는 최근 들어서 머리에서 쿰쿰한 냄새가 나거나 또는 얼굴에 피지가 돌고 여드름이 생기거나 또는 피부의 솜털이 색깔이 좀 검게 변하지는 않았나요? 저희 아이가 머리 냄새를 맡아보면 좀 냄새가 나거든요. 어머님은 혹시 초경 나이가 언제였던 걸로 기억하세요? 초등학교 한 6학년, 5, 6학년쯤에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나 좀 싶거든요. 네. 성호르몬의 과잉 분비로 인해 2차 성징과 사춘기가 또래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성장판도 일찍 닫혀 성장이 조기에 멈추게 된다. 결국 최종 키가 타고난 키보다 오히려 작아질 수 있다.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성조숙증을 의심할 수 있었고요. 중추성 성조숙증을 진단하기 위한 정밀 검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뇌에서 사춘기 진행하게 하는 명령 호르몬이 많이 나온 중추성 성조숙증으로 진단이 되었기에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주사 맞는 치료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성조숙증으로 진단받으면 성선 자극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주사 치료를 시행한다. 치료의 우선적인 목표는 2차 성징을 멈추고 성호르몬 농도를 나이에 맞게 낮춰줌으로써 키가 급성장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성장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오래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지난 한 달 동안 운동은 많이 했어? 스케이트 40분 정도 탔던 것 같아요. 그래, 잘했어. 보통 몇 시쯤 잠들었어? 10시에서 11시쯤이요. 핸드폰은 많이 했니? 하루에 핸드폰 조금 했어? 많이 했어? 이렇게 많이 하지도 않고 조금 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청소년들 사이에 성조숙증 환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0년 기준 성조숙증 환자는 5년 전에 비해 40% 가까이 증가했고 주로 여아에서 10배 이상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나타났다. 친구는 중추성 성조숙증을 진단받고 한 달에 한 번씩 주사 맞는 치료를 하고 있는 친구이고요. 치료를 받는 중간중간 6개월 정도 간격으로 피검사와 손목 사진을 찍음으로써 중간 점검, 즉 잘 억제가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주사 맞으러 와서는 키가 잘 크고 있는지, 또 키 크기 위한 중요한 생활 습관, 일찍 자고 핸드폰 조금 하고 운동 꾸준히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성조숙증 검사를 위해선 병력 청취가 중요하다. 발병 시기, 진행 속도, 가족력 등을 확인한 다음 키와 몸무게, 성적 성숙도를 평가한다. 이런 발달 기준을 토대로 호르몬 검사와 기타 동반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게 되는데 성조숙증에는 골 성숙도를 살펴볼 수 있는 골 연령 검사로 X선 촬영이 가장 많이 활용된다. 성조숙증을 치료하는 주된 이유는 어른이 되었을 때 키가 작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치료를 너무 늦게 시작하게 되면 키의 손해를 만회할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그만큼 적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조숙증은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균을 찾기 위한 노력. 그만큼 타이밍이 중요한 치료 성조숙증. 성조숙증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평소 식습관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여아를 둔 부모라면 아이의 성장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 성장의 과속 페달 성조숙증. 꾸준한 관심과 치료로 극복할 수 있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성조숙증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좀 발육 상태가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조숙증 환자의 유병률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늘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여러 언론에서 알려진 것처럼 성조숙증의 유병률은 폭발적으로 많아졌습니다. 보시면 2016년도에 비해서 대략 4년, 5년 만에 2020년도에 보면 거의 1.5배 이상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조숙증의 유병률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리고 성별 차이를 보면 압도적으로 여자아이에서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 사실 왜 이렇게 갑자기 성조숙증이 많아졌는가, 또 특히 여자아이한테서 더 많아졌는가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추측컨대 식단 자체가 좀 서구화되어 있고 전자제품 노출이 많아졌고 또 일반 자연계 환경에 내분비 교란 물질, 옛날 말로 환경 호르몬이 많아졌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성조숙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좀 언뜻 말씀하셨는데 이 원인이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 아니라서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가 이게 성조숙증 오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음식도 조심시키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환경적으로 이렇게 피부에 닿는 것도 조심시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원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더 짚어주신다면요. 사실 성조숙증의 원인이 딱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머님들이 걱정하시고 고민하는 원인들 중에 뭐 뚱뚱해서도 있을 수 있고요. 비만. 또 내분비 교란 물질, 옛날 말로 환경 호르몬도 당연히 성조숙증의 원인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성분 미상의 약물,
그러니까 건강보조식품, 키 크는 약이라고 하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약들을 우리 아이한테 좋은 마음으로 주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 이런 약들의 성호르몬 또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 역시 성조숙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고요. 또 일부 이야기로는 콩이라든지 두부, 또 석류 네. 또는 우유를 많이 먹으면 또 성조숙증이 유발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만, 이것은 사실과 아닙니다. 네. 확실히 연구에서 확인이 되었고요. 콩, 석류, 우유 등과 성조숙증은 연관이 없다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원인을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게 이제 사춘기 친구들은 워낙 궁금증도 많고 영상 매체에 자주 노출이 되잖아요. 뭔가 이런 자극적인 영상을 봤을 때 이런 것들도 성조숙증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떨까요? 자극적인, 말하자면 야한 영상의 노출이 많았을 때 성조숙증이 더 많이 생긴다, 성조숙증이 유발된다라는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분명 그런 시각적인 자극이 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성호르몬 분비 체계에 분명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성조숙증이 시작되면, 즉 성호르몬 분비 체계가 활성화가 되면 그 결과로서 말하자면 야한 영상 매체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많아진다. 그러니까 성조숙증의 결과로서 관심이 많아진다라고는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원인이 다양한 만큼 또 성조숙증도 여러 가지로 나뉘어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분류를 해볼 수 있을까요? 성조숙증은 사춘기가 너무 일찍 시작한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 사춘기의 시작이 뇌하수체, 뇌 단계에서 난소를 자극하고 사춘기를 시작하게 하는 명령 호르몬이 일찍 나왔기 때문에 일찍 시작한 성조숙증이 있을 수 있고요. 이를 예. 중추성 성조숙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반대로 뇌에서는, 머리에서는 전혀 사춘기를 시작할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데, 그런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는데 말초기관, 난소나 고환에서 자기 멋대로 사춘기를 시작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예. 이런 경우를 말초성 성조숙증이라고 합니다. 중추성인지 말초성인지에 따라서 치료 방침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이렇게 말초성, 중추성 성조숙증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징후가 나타나면 이제 좀 병원을 찾아서 또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검사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 손쉽게 인터뷰와 신체 진찰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2차 성징, 즉 사춘기 징후가 보이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손목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 나이를 확인하게 되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사춘기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번 체열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인 사춘기 반응 정도를 확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진단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체열 검사를 하고 손목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진단한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추적 관찰을 또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검사를 진행하면 어떤 검사들이 더 진행이 됩니까? 성조숙증을 진단하는 과정을 크게 3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1단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춘기가 일찍 시작한 게 맞는지, 즉 성조숙증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정도가 되면 한 번쯤 내원하셔서 손목 사진을 찍어서 점검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예. 이 1단계에서 사춘기가 실제로 빠르다, 즉 성조숙증이 의심된다라고 한다면 2단계 중추성 성조숙증인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뇌에서, 머리에서 사춘기 자극 호르몬이 나왔는지를 확인을 하면 그게 이제 중추성 성조숙증을 확인한다는 건데요. 그 사춘기 자극 호르몬은 흥미롭게도 박동성 분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나왔다 안 나왔다 하기 때문에 한 번 피를 뽑아서는 그 수치 값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따라서 30분 간격으로 5번 체열을 해서 그중에 하나라도 기준값 이상 올라간 게 있는지를 보면 중추성
성조숙증이구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흔히 정밀 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 한 2~3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죠. 요 검사를 여자아이는 만 9세 이전에, 남자아이는 만 10세 이전에 시행을 해야 치료할 때 의료보험 급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요 연령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2단계에서 중추성 성조숙증이라고 확인이 됐다면, 즉 뇌에서 사춘기 시작하는 그런 시그널이 일찍 나온 게 맞다면, 마지막으로 그 중추성 성조숙증의 원인은 또 뭐가 있을까? 즉 뇌에서 왜 사춘기 시작하게 하는 자극 호르몬이 일찍 나왔을까? 머리 MRI를 찍어보는 단계가 이제 3단계가 되겠는데요. 중추성 성조숙증으로 확인된 아이들 중에 대략 3% 정도에서 뇌에서 물혹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뇌 MRI를 찍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중추성과 말초성 성조숙증이 다른 만큼 치료 방법도 달라질 것 같고요. 또 우리 아이는 언제까지 이 치료를 받아야 하나 이 종료 시점도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도 한번 살펴주시죠. 중추성 성조숙증과 말초성 성조숙증의 치료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말초성 성조숙증은 극히 드문 경우에 해당하고요. 성호르몬 분비 종양을 시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종양 여부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고 그 종양에 대한 치료가 말초성 성조숙증의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뇌에서부터 사춘기 시그널이 일찍 나온 중추성 성조숙증이 많고요. 이 중추성 성조숙증의 경우에는 사춘기 억제 치료라고 하는 한 달에 한 번씩 주사 맞는 치료가 있는데 이 치료로 사춘기 반응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 치료 종료 시점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우선 치료를 하게 되면 6개월 간격으로 사춘기 반응이 잘 억제되고 있는지 손목 사진을 찍어보고 또 피 검사를 해서 중간 점검을 하게 되고요. 뼈 나이를 계속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뼈 나이로 12세 전후가 됐을 때, 남자아이들은 뼈 나이로 13세 전후가 되었을 때 치료를 종료하게 됩니다. 여자아이 경우 초경 시기를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치료 종료를 한다면 초등학교 4학년 말쯤 또는 초등학교 5학년 봄쯤에 치료를 종료하기도 합니다. 자, 이 성조숙증의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은근히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치료를 받는 과정에 좀 지켜야 될 사항이나 또 이것만은 좀 바꿔야 한다, 이런 생활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소아내분비 학회에서 바른 성장을 위한 5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예. 이것은 비단 성조숙증 아이들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잘 성장하려면 꼭 지켰으면 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정리한 것입니다. 하하 스마일 건강이라고 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하루에 8시간 이상 푹 자고 또 30분 이상 꼭 꼬박꼬박 운동을 하고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제품 노출을 최소화하고 햇빛을 충분히 잘 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건강한 식단, 하루 3끼 골고루 잘 먹는 것도 중요한 생활 습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른 성장을 위한 5계명까지 살펴봤는데요. 성조숙증 이것만은 기억하자. 쭉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첫 번째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 사춘기가 시작하는 징후는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가슴 젖꼭지에 몽우리가 생겼는지 또는 우리 아들의 고환 크기가 커졌는지를 관심을 갖고 살펴보지 않으면 놓치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한다가 첫 번째로 꼽았고요. 두 번째는 골든타임이 있다. 성조숙증의 진단 기준에는 분명 연령 기준이 있거든요. 네. 여자아이 만 8세 이전, 남자아이 만 9세 이전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늦게 확인이 되면 치료 효과에도 제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에는 분명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세 번째는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한두 번 치료하고 치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장기전으로 쭉 꼬박꼬박 치료를 하면서 중간중간 관리를 해주어야 하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 간격으로 잘 억제가 되고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생활 습관, 하하 스마일 운동처럼 생활 습관도 잘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를 세 번째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성조숙증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그 모든 바람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좀 스마트폰을 좀 덜 봤으면 네. 이런 바람이 다 누구나 있으시거든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하는 아이들은 전자파에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성장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당연히 O입니다.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전자제품 노출이 많을수록 뼈 나이도 빨라지고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충분한 연구 결과가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제품 노출은 아주 최소화할수록 좋고요. 하루에 30분 이상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성조숙증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게 되면 키 성장이 멈춘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하지만 임의로 중단하는 것은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조숙증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게 되면 그때부터 오히려 사춘기 반응이 확 빨리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뜻 보면 성조숙증 치료를 중단하면 키가 더 빨리 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춘기 반응이 확 진행하면서 급성장기가 오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거는 결국은 최종 키를 더 작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는 것이 성장을 멈추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않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성조숙증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이 그 비만이었는데 네. 이 체지방이 늘어나면은 성장판이 좀 빨리 닫힌다.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이것도 O입니다. 좀 재미난 이야기인데 지방세포에서 성호르몬을 전환시키는 효소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포가 많을수록 성조숙증이 유발되고 또 그 결과로 뼈 나이가 빨라지고 키가 작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성조숙증 치료에 혹시 부작용으로 난임이 올 수 있다.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성조숙증 치료를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 40년, 50년 정도 해왔고요. 단 한 건도 난임 또는 불임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우리 몸에 원래 없던 물질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원래 우리 몸에서 나오는 물질을 조금 더 보충해주는 식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난임이나 불임 등과 같은 부작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성조숙증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중 어린 시절 발달이 빨랐던 경우 아이의 성조숙증 발생 위험이 커지나요? 네, 성조숙증에 유전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분명 가족력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가족력이 전부는 아니지만 엄마나 아빠가 성조숙증이 있었다면 그 아이가 성조숙증이 있을 확률이 분명 높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는 어머님의 초경 연령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어머님과 아버님이 어렸을 때 성장 패턴, 즉 일찍 크고 일찍 멈췄는지 또는 늦게 크기 시작해서 늦게까지 멈췄는지를 꼭 여쭤보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빠의 어렸을 때 성장 패턴을 한번 돌이켜 보시는 것도 우리 아이의 성조숙증을 의심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체중이 평균보다 적게 나가는 마른 아이도 성조숙증이 발생할 수 있나요? 네, 앞서도 잠깐 짚어주셨지만 이 체중과 성조숙증과의 연관성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물론 비만하면 성조숙증이 유발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만한 모든 아이들이 성조숙증이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비만하지 않다고 해서 성조숙증이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마른 아이들도 충분히 성조숙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성조숙증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조숙증은 네모다. 이 네모원을 채워주신다면요? 성조숙증은 속도 조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바르고 건강하게 그리고 잘 크기 위해서는
적절한 속도로 안전하게 커야 하는데요. 너무 과속하게 되면 분명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속도를 잘 조절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건강플러스는요, 성조숙증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소아청소년과의 오준석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거는요, 신체적으로 좀 건강하게 자라주는 거, 네. 또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라주는 거일 겁니다. 자, 오늘 살펴본 성조숙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골든타임이 있다, 때가 있는 거인 만큼요, 우리 아이에게 좀 이런 그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는지 한번 관찰해보고 진단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식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자녀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더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대전MC 건강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